조선시대 악기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악기 중에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것이 있고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악기가 있고 외국에서 수입된 악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 보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 악기였던 게 많지 않구나 이런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장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구는 원래부터 우리나라 악기 같죠. 그런데 이것도 수입 악기예요. 해금은 어떤가요? 수입 악기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그죠? 가야금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원래부터 우리나라 악기인 것하고 어느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거 그리고 어떤 것은 잘 연주되지 않고 멈춘 거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래부터 있던 악기로 지금 어떤 음악들을 연주하는 것인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제가 국악방송에서 아침 9시에서 11시에 진행하는 국악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국악방송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국악방송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학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서양 학문을 연구했었어요. 원래는 작곡하고 서양 음악학을 했었다가 뒤늦게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 음악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20대 넘어서 30대 다 돼서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이 한국 음악학을. 그런데 굉장히 놀란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음악사 특강을 갈 때 음악인에 관한 특강도 여러 번 해요. 한국 음악인들.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음악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긴 역사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음악인 우리나라 음악가 어떤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5명 이상이 안 나와. 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으륵, 박연, 왕산악. 또 있나요? 많이 나오면 5명. 세종대왕. 조금 공부하면 제가 정조 전공했는데 정조 음악을 아시는 분 정조. 세조는 절대음감이거든요. 세조는 절대음감에 세종대왕도 엄청난 귀가 좋은 분. 정조임금도 마찬가지. 정조임금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저 두음 빠졌어. 그리고 다 음악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음악에 대한 게 열려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짝반짝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안 배웠어요. 이제 안 배우고 안 알려져 있고 또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안 한 것도 있죠. 저는 이제 한국 음악의 거장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52명에 대한 음악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음악가가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땅의 엘리트들의 참 심각한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음악을 잘 몰라서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서양 음악을 몰라서는 안 부끄러운데 우리 음악을 몰라서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쪽 전공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부 특강을 열심히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악기들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자료가 잘 되어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료를 왜 안 보고 살았나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악학괴범이란 책에 보면 우리나라 악기가 63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악기 종류, 물론 그 악기 중에는 그 수입된 악기도 있고, 원래 우리나라 악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있다가 사라진 악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할 거고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음악을 듣는 순서까지는 제가 뭐 길게는 짤막하게 한번 들려드리는 정도로 할 건데요. 우리나라 악기를 이제 하면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악학괴범을 기준으로 해서 악학괴범은 15세기 1493년에 성종대에 그 성현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음악가 누구 아세요? 할 때 성현도 나왔어요. 오늘 안 나왔지만 네, 성현도 굉장히 중요한 음악가. 물론 음악가는 아니죠. 이런 분들은 그 문인이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행정 관료죠. 말하자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직 관료가 될 텐데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 이유는 예전에는 6예라고 해서 예, 악, 사, 서, 수 이렇게 6가지를 문인들이 교양으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문인, 제대로 된 문인이다. 그렇다면 학자다 그러면 예와 악 가장 앞에 있죠. 필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활쏘기, 어는 말몰기. 요즘으로 말하면 운전이겠죠. 그죠? 글이 좋아야 되죠. 수는 세마기. 아마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예와 악이거든요. 그래서 예와 악을 기본적으로 익혔어요. 예는 예서를 통해서 익혔고 악은 여러 악서를 비롯한 악기까지 그래서 검은고 같은 것을 교양으로 연주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연배를 볼 때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운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양으로 피아노 배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인들은 검은고를 교양으로 배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음악에 관한 이론도 상당한 수준까지 달해있는 분들이 우리 문인들에 많고 그런 수준이 결국은 악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자신의 글 안에 음악 이론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써놓습니다.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까지.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문인들이 일반적으로 음악을 알았기 때문에 성현이 악학괴범을 이렇게 썼는데 1493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제 성종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그 음악과 관련된 총체적인 저술이 필요하다 해서 성현에게 명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악학괴범인데 악학괴범은 9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권책의 개념이 약간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한 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권이 더 큰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책이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책에 3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9권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악학괴범은 3책, 책이 3책이고 그 안에 9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권 9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악기와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권 6, 권 7을 공부하시면 돼요. 권 6의 아부 악기도설, 권 7의 속부 악기도설. 그래서 아부라고 하면 아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선시대의 아악이라는 개념이 좀 여러분이 혼돈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아악은 그 고려시대부터 수입된 송나라에서 수입된 제사음악을 아악이라고 했고요. 또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에 만들어진 조회아악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드 인 조선의 아악.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수입된 제사아악 이런 것들을 전부 아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이 이 아악에 포함되는 악기 중에는 굉장히 낯선 악기들이 많아요. 이름도 낯설고 한 글자 악기들이 아악기에 많거든요. 그리고 속부라고 할 때 그게 당악, 향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외래 음악이 있겠구나라고 이미 이제 아셨죠? 이 중에서도 당악이라고 하면 당자가 들어가니까 당나라 당자니까 중국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중국에서 수입된 연향음악이나 이런 악기들 그런 악기들이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에 처음 당악이
수입이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통일신라 시대에 나당연합군이 통일을 할 즈음 나당연합군이 들어오잖아요. 당나라 수정방이 이끌고 들어올 때 그때 중국의 음악이 들어와요. 그게 최초의 당악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군대 악기도 들어왔지만 군대가 주둔하면 또 다른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거든요. 중국 악기들을. 그럴 때도 이 당악을 연주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당악이 수입된 것은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무렵 그 언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향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을 향자잖아요. 고향할 때 향자인데 그러면 아 이거는 순전히 우리나라 악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싶죠. 그런데 이것조차 여기에는 서역지방에서 수입된 악기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리도 서역지방에서 향피리도 원래 향자가 들어가면 원래 우리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서역지방에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수입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라시대 최치원의 향악 자병 오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 속에도 보면 여러 그 연희, 공던지기, 뭐 또 그 사자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서역지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지금 사자춤 북청사자노름에서 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자춤을 추는 여러 연희들이 있는데 그것도 수입된 것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진정한 순수한 우리나라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또 어떤 국수주의를 견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중국 거고 저건 서역지방 거고 저건 그럼 우리 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 음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이면 썩습니다. 문화는 항상 흘러야지 방대해지고 커지고 새로운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한복이 우리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한복만 입어야 해 라고 지금까지 왔다면 굉장히 좀 특별해지겠죠. 우스워지겠다고 하면 너무 그렇고 좀 특별해지겠죠. 그런 것이죠.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악기도 역시 일반 문화의 유입 형태와 유사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가 들어와서 악학괴범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기록이 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악학괴범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악기 위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당 향악기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악기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악기를 만들 때 파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름 8팔자인데요. 악기 제작재료 8가지입니다. 악기 제작재료 8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악기들은 어떤 재료를 악기를 만들었을까? 그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사실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 첫 글자만 같이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모 이렇게 파름입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 이미 처음 들어보신 분, 네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악기 제작 재료 8가지. 이 8가지를 보시면 이 땅에서 대부분 나고 있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지간한 재료들이 다 악기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무리는 아니죠. 금부, 쇠붙이, 편종, 특종, 방향, 징 여러분 잘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종계통, 징 소리 많이 들었죠. 전부 쇠붙이로 만들고, 석부, 편종, 편경, 아니 편경, 특경 이렇게 돌로 만든 거. 실사자죠. 현악기들은 대부분 사부에 들어갑니다. 검은고, 가야금, 해금, 아쟁. 여긴 좀 반가워지죠. 아는 악기가 많이 생기죠. 아쟁도 수입 악기입니다. 고려 시대에 수입이 다 됐습니다. 죽부, 대나무로 만든 것. 대나무 악기는 우리가 대나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금, 피리, 단소, 당적, 퉁소. 그래서 어지간한 관악기는 전부 죽부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포자는 무슨 포자죠? 박포, 바가지.
흥부가 그 큰 박을 타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박으로 만든 거. 그래서 생황 계열은 전부 포부에 들어갑니다. 생황에 생우화. 관수가 달라요. 이거 바가지에다가 관대를 꽂아가지고 소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수가 달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거. 훈과 부. 도자기 같이 만들어냅니다. 훈은 이렇게 불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을 막아가지고 부는데 이렇게 병 불면 나는 소리처럼 나요. 부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생겼는데 두드려가지고 연주하는 거. 혁부는 가죽으로 만든 악기, 모든 그 가죽악기를 장구, 좌고 전부 이제 소고 잘 아시죠? 또 목부 나무로 만든 거. 박은 잘 아실 거예요. 박, 그죠? 음악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연주하는 거. 축과 이거는 이제 음악을 제사 음악을 연주할 때 시작할 때는 축을 연주하고 끝부분에서는 어를 연주해요. 축은 초록색, 초록색은 동쪽의 색깔, 어는 흰색, 서쪽의 색깔. 그래서 시작할 때 축을 연주하고 끝날 때 어를 연주해요. 상징적인 악기죠. 이런 8가지 팔음 악기가 이제 그 악학괴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계통이 뭐냐. 아까 말씀대로 아악계통이냐, 당악이냐, 소각이냐에 따라서 아부, 당부, 향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 하고 색깔이 다른 거를 보면 나머지 색깔 다른 건 전부 수입 악기입니다. 전부. 태평소도 수입된 악기입니다.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군사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악기 이름이 뭐가 있나요? 팔금, 아쟁, 장구, 태평소, 퉁소, 장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향부에 있는 요거하고 초적 같은 거는 좀 어색하죠. 초적은 풀필이에요. 나뭇잎. 그래서 악학계범에 풀필이 그림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악기죠. 그렇지만 중단됐다가 최근에 이제 풀필이 명인이 이제 나왔어요. 중단된 것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건데 돌보지 않았던 거죠. 원래부터 계속 누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풀필이 그 어렸을 때 고향에서 풀필이 꽤나 부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연주가 계속됐으면 음악사에서 빛을 발할 텐데 연산군이 풀필이 초적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초적 연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근데 연산군 때에는 사람들이 연산군에 대한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기녀 중에 풀필이 잘하는 기녀가 있었는데 불렀는데 가기 싫어해요. 가기 싫어하는데 가기 싫어하면서 저항의 방식을 화장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꾸미지 않고 왔다고 혼내는 뭐 그런 내용들 많이 있는 거 보면 풀필이 잘하는 사람 좋아했던 걸 보면 풀필이 소리를 연산군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통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악기를 이렇게 쭉 분류해가지고 해봤더니 현주소가 원래 우리 악기가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참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이런 악기들이 지금 여기 보면 소관자 이거 빼고는 거의 지금 다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악기들이 더 연주되고 있고 특히 아부에 있는 악기들은 주로 이제 문묘제례악, 사직제례악. 문묘는 공자와 그 제자 우리나라 유학자를 제사하는 음악이죠. 사직은 토지신 곡식진에게 지내는 제사죠. 그런 음악들, 그다음에 선농, 농사신, 양잠신 그런 데다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리고 그 문묘제례악은 거의 중단이 안 됐어요. 6.25 빼고는. 그리고 사직제는 중단이 됐다가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90년대 초반에 복원이 됐고 선농제, 선잠제도 90년대 후반쯤에 다 복원이 돼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면 이런 악기들 볼 수 있고요. 금술은 잘 아시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 그러면 금술이 좋다. 여러분은 금실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금술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금실이 좋다라고 해도 맞는 걸로 하자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금실이 좋다. 이게 바로 금술입니다. 금과 술의 악기 소리가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해서 그 악기, 이건 중국 악기입니다. 삼국지에도 금이 나오죠. 제갈량도 금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딱 타면서 무슨 조짐을 잇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악기가 그렇게 쓰이기도 했었어요. 악기 소리가 이상하다. 전쟁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부 악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영고, 영도 이런 악기들은 8면북이에요. 8개, 북면이 8개로 돼 있어. 이따가 그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땅제사인 사직제사 할 때 썼던 악기예요. 땅의 수가 8이어가지고 주례라고 하는 우리 고전 동양의 예서 안에 나와요. 악이 8변이라야 지기가 와서 예를 올릴 수 있다. 그 8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악기 숫자 면수도 전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악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자주 연주하는 음악 악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국립국악원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많이 가보시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제 저 악기가 이런 데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흐름까지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악학개범에 나오는 그 분류, 아당향의 분류가 있다. 세 번째 분류, 이거는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음악학자가 모여서 이제 그 악기 분류를 한번 해보자. 특히 어떤 사람이 얘기를 주장을 했냐면 호른 보스텔이라는 학자, 그 다음에 크루트 작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분류를 새롭게 해본 그런 분류인데요. 이런 분류는 사실은 이제 서양 음악에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또 고도 문명의 오랜 역사를 지닌 그 문화의 악기들을 보면 특별한 타악기가 훨씬 발달해 있거나 또 타악기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내도록 발달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관현타 이렇게 하면 좀 불안정한 분류가 아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소리 나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악기를 분류해보자 한 결과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악기를 다 이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명악기, 줄을 울림 악기, 코르도폰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현명악기는 줄이 울리는 악기는 전부 여기다 넣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양 악기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서양 악기의 줄 울림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너무 자신 있게. 그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악기 아시죠? 이게 피아노는 타현악기예요. 현이에요, 이것도. 현이 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리는 방법만 키보드를 딱 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는 해머가 딱 때리거든요. 타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피아노도 현명악기다. 그러니까 피아노 외모만 보면 이거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피아노 뜯어보시면 금방 줄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뭐 양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양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울림 악기, 공명 에어로폰스라고 합니다. 공기 울림 악기인데 우리 관악기는 전부 다 공기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중간이 비어 있어서 이제 울려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가 두 개로 나뉩니다. 타악기는 몸 자체가 울리는 거하고 하나는 가죽이 울리는 거. 그래서 몸 울림 악기는 체명이라고 하고요. 이디오폰스라고 합니다. 종개통, 징, 꽹과리, 몸체가 다 그냥 저절로 울리는 때리면 울리는 그런 악기를 체명악기.
그다음에 피명, 껍데기죠. 피명 혹은 망명, 막이라고 하는 망명악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멤브라노폰스란데요. 이것이 이제 전부 북계통 이 전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의 그 구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모든 어느 아프리카 악기든 서양 악기든 한국 음악이든 중국, 일본 모든 악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떨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떨판 만드는 거가 세종대만 해도 만들었었어요. 생황을. 그런데 임진왜란 치르고 전쟁이 나고 하면서 떨판 만드는 기술을 잃어버려가지고 조선 후기에 계속 중국에서 생황을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전에 그 악기 수입은 역관들이 많이 했거든요. 수입에 관한 건 역관들이 해서 역관들이 악기만이 아니라 무역업에 종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데 역관들이 약간의 농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황 수입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성호사설,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도 보면 역관들의 농간 때문에 생황이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 가서 생황 제조하는 기술을 배워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국가가 중국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생황은 거의 중국에 의존해요. 좋은 생황을 전부.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더 기술이 좋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생황이라는 악기가 전부 개량이 돼가지고 전통 생황 안 쓰거든요. 계속 개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는 축적된 거 없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아주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악기 소리 나는 원리에 의해서 분류한 방법. 세 번째 방법.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연주법. 이건 여러분 자신 있는 그죠?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제 관악기는 가로로 부는 악기, 세로로 부는 악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대금은 뭘까요? 질문 제가. 가로로 불죠. 피리 세로로. 그래서 대표적인 거 가로 부는 악기 대금, 세로는 그다음 보통 이제 소라고 들어가는 글자 있잖아요. 단소, 퉁소 이런 거 전부 세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악기가 있어요. 세로 부는 악기 중에 필이나 태평소 이런 것들은 더블 리드예요. 그래서 리드만 불어도 소리가 납니다. 필이도 그렇고 태평소도 그렇고 태평소도 아주 리드가 조금해요. 아주 작은데도 삐 하고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리드 자체의 소리가 잘 나서 이 리드 악기들은 소리가 전반적으로 크죠. 필이나 태평소는 야외에서 연주하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가곡이라고 하는 성악곡이 있잖아요. 가곡 반주를 할 때 피리를 연주를 하는데 가곡 반주 피리는 그래서 새피리, 가늘 새자를 써서 피리 중에 피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새피리, 당피리, 향피리. 향피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당피리는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새피리는 실내에서 줄풍류, 실내악 편성의 음악을 연주할 때 새피리를 많이 씁니다. 이 가는 다란 소리가 나서 그렇게 전부 리드 악기다. 그 다음에 현악기는 아까 질문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요. 차련, 발현, 타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차련 악기는 뭐가 있죠? 그러면 마찰시키는 악기, 우리 악기 중에 해금, 아쟁, 그죠? 해금과 아쟁 두 가지가 차련 악기고요. 발현은 줄을 뜯거나 당기거나 치거나 가야금, 검은고, 비파, 그죠? 서양 악기에서는 발현 악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타, 줄을 뜯죠. 타현은 아까 피아노 질문하셨지만 타현. 그다음에 우리 악기 중에는 양금, 줄을 두드려가 소리 내죠. 양금은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역관들이 유입을 했고 궁중에서도 들여왔어요. 근데 처음에 들여왔을 때 악기 소리 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처음 잘 타도록 해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담원 홍대용입니다. 담원 홍대용이 그게 이제 담원 연암 박지원이 홍대용 집에 놀러 갔어요.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나이는 6살 차이에요, 두 분이. 홍대용이 6살 위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이제 어느 저녁을 먹고
놀러 갔는데 홍대영이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해온 양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양금을 제대로 조율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터득을 해가지고 연주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연암이 그것을 보고서 열하일기에 동난서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그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모년 모월 유시면 5시에서 7시 사이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저녁을 먹고 나서쯤 둘이 모여서 악기를 타다가 홍대영이 딱 터득을 했어요. 오랜 결과 연구 끝이겠죠. 그래서 거기 기록을 해놔서 야, 이 양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는 그냥 사랑방에 놔두고서 땡땡 소리가 나는 악기구나 라는 생각만 있었던 악기인데 이제는 이걸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후로 9년 사이에 제금사 모든 검은고 연주자들이 타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 무불회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금이라는 악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구나. 많은 지식층들이 양금을 연주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록이 참 중요하죠.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양금이 언제부터 누가 이렇게 연주를 해서 우리나라 악기를 연주했을까. 지금 양금 연주 가곡 반주에도 하고요. 지금 현대에 쓰이는 퓨전 음악에도 많이 쓰이고 인기 있는 악기입니다. 시조 반주에도 양금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현, 차련, 타현. 그 피아노는 타현 악기다라는 거. 해머가 두드리기 때문에. 근데 피아노의 전신 중에 그 클라비코드 있잖아요. 그거는 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뜯어요. 뜯어서 그건 이제 발현이 돼요. 그래서 타현과 발현, 그 소리내는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기를 보면 이제 다양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타악기 중에 유율과 무율이 있습니다. 유율은 선율을 낼 수 있는 것. 실로폰도 유율 타악기겠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무율은 딱 한 음만 내는 거. 그래서 자바라, 진, 꽹과리, 장구 등. 그래서 이런 유율 타악기 경우에는 여러 음을 다 골고루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율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현대 작곡가들이 진 같은 것도 특정 뭐 소를 내게 한다든가 도를 내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음률이 나도록 해가지고 타악기를 합주하는 그런 음악들도 나옵니다. 장구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우리가 장구는 이제 조율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구를 연주를 할 때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때는 예를 들면 A 플랫이나 B 플랫 같은 음으로 고정을 해놓은 그 높이 정도로 고정해 놓으면 훨씬 듣기가 좋아요. 근데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장구 소리가 이렇게 특정한 음 높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민한 분들은 그 음 높이까지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기 분류만 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죠? 본론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죠? 자, 악학괴범에 보면 파름도설이 나와 있습니다. 파름도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악기 제작재로 8가지, 이 8가지를 파름이라고 했지만, 이 파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팔괘라든지, 바람, 팔풍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분류에 해당하고요. 또 우리나라 음 높이 중에 12음이 있거든요. 황종부터 대려, 지금 이게 계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종 이게 도예요. 도, 대려는 도샵, 태주는 레, 그다음에 협종은 레샵, 고선은 미, 중려는 파, 유비는 파샵, 임종은 솔, 이칙은 솔샵, 남녀는 라, A, 그다음 무역은 A샵, 그다음에 응종은 C. 이래서 12반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팔음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역 8개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문을 잘 하시겠지만 한문에 조금 낯선 분들 위해서 제가 한글로 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 주역의 8개하고 우리나라 제작재료 8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건 팔풍하고도 연결이 있고 성격적으로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음팔괴 팔풍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 악학개범의 설명을 보면 성격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군자가 음을 들으면 생각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쇠소리, 금부죠. 쇠소리는 호령의 상이 있다. 성한 기운이다. 돌소리는 변별을 세우고 절의를 밝힌다. 실소리는 애처롭고 바른 것을 세운다. 대소리는 포용하는 소리이다. 군중을 모아 기른다. 가죽소리는 시끄럽다. 움직여서 군중을 진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군영에서 진격, 돌진할 때 반드시 북으로 돌진합니다. 북을 둥둥둥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악기 소리 하나하나는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흙소리 탁하다. 큰 것을 세운다. 너그럽다. 박소리는 가늘고 높다. 맑은 것을 세운다. 나무소리 바른 것을 세운다. 욕심이 작다. 이런 식의 상징을 악학개범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이제 현악기를 듣는다, 뭐 관악기를 듣는다라고 할 때 대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하고 같이 생각해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악학개범을 비롯한 여러 그 기록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봤고요. 이제는 악기 하나하나의 기록을 이제 악학개범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어떻게 음악이 쓰이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대에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의 최대의 악서이고요. 15세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악학개범 같은 규모를 가진 또 체계적인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는 15세기에 악학개범이란 엄청난 악서가 있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거 번역이 다 돼 있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집에 하나 장서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종대에 이제 조선 시대에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를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태조가 천명을 하거든요. 예악 정치를 국초부터 초방을 해요. 그래서 예와 악에 대한 정비가 국초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정비 작업이 이제 세종대에도 상당히 큰 업적이 나왔지만 성종대에는 지금 법전인 경국대전이 나왔죠. 예서인 국조오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서인 악학개범. 그래서 예서, 법전, 악서 이 세 가지는 국가 통치를 할 때 의례 행위를 한다거나 국가 전장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성종대의 경국대전, 국조오레이, 악학개범의 완성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악서에 나오는 기록, 그 중에 악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할까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검은고부터 보려고 합니다. 검은고는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검은고와 가야금이잖아요. 검은고는 북쪽 지역인 고구려에서 발생을 했고 가야금은 남쪽 지역인 가야에서 발생을 한 거라서 두 악기 모두 굉장히 상징적인 악기인데요. 그럼 이제 삼국사기라고 하는 그 책에 검은고는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전부 악학개범에도 다 이제 수집을 해놔서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서기 5세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악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유적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구려 땅은 지금의 중국 땅인 지역까지 넓었잖아요. 그래서 집안현에 나오는 통구 고분에 나옵니다. 무용총에 17호분에 나와요. 검은고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검은고는 6줄이고 16개의 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통구 무용총에 나오는 검은고는 넉 줄이고 이 궤가 17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기하고 좀 다르겠구나. 궤가 17개면 지금 여기 악학개범 자료 이거거든요. 이건데 보면 이게 이제 궤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딱 짚고서 뚱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높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하나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구려 음악이 굉장히 섬세한 선율을 내도록 내는 음악이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넉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구려 시대에 이미 17개의 악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6줄, 16개의 개로 정착이 되는데 이런 건 유물 유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흥해도에도 안악 3호분 후실벽화에도 검은고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1949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옛 악기의 모습이 어떤 건지 다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땅에서 발생해서 전파되는 그 양상은 이제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고구려께 어떻게 신라 백제로 갔을까? 어떻게 고려까지 왔을까? 조선으로 어떻게 이어졌을까? 이런 거는 역사에서 나오는데, 이제 특히 신라 땅으로 가서 통일신라로 가야지 이게 고려까지 가고 조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검은고에 신라 유입이 된 것이 효소왕 때에 월성 천존고에 보존을 해놨는데, 경문왕 때에 가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어떻게 전파를 했는가, 그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한문 원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부러 삼국사기에 있는 그 검은고의 전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옥보고, 그다음에 송명득, 안장, 청장을 통해서 어렵게 검은고가 전승이 되는 사실이 나옵니다. 검은고는 이상하게도 검은고를 배운 사람 전부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신라시대에.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 악기니까 이제 계속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신라 땅으로 넘어갔는데, 신라 땅으로 넘어가면 배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전부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신라 땅에 가서도 그 왕이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배워라. 그래서 머리 똘똘한 청년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악기 배우게 하고 그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은고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고는 좀 신령스러운 악기의 이미지가 예전부터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6줄 16개의 궤, 그리고 줄은 개방현 석줄, 석줄은 궤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석줄은 개방현이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좀 요 두 개는 개방현이고요. 요 석줄이 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주요 선율은 거의 다 이 석줄 안에서 연주를 하고, 이 개방현 세 개는 그 저음 같은 거 있죠. 기본 베이스 이런 거 칠 때는 개방현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고가 이제 변천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검은고는 조선시대 내내 이 선비악기였어요. 그 문인들이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삿된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항상 검은고를 옆에 놓고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문인이라면 전부 지금 검은고 잘 하셨을 거예요. 물론 수준차는 있을 거예요. 아마 검은고. 그리고 검은고조차 만들 재력이 안 되는 집안에서는 검은고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문인들 중에 로망이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직접 재료를 구해서 장인들한테 재료 만들게 해서 내가 만든 악기로 검은고를 타는 거, 그것도 로망 중에 하나였었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타경 김일손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김일손이 이제 내가 한번 악기를 만들어서 타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재료를 못 구하고 있다가 동화문 밖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대문짝이 이렇게 두 짝이 있는데 한 짝은 거의 떨어져 나가서 없고 나머지 한 짝이 있는데 오동나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로 내 검은고를 만들어야지. 들어갔더니 노파가 하나 있는데 저 문짝을 나한테 주실 수 없느냐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기를 만든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타경금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악기는 이제 사실은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러면 악기를 그냥 보존만 한 거잖아요. 근데 악기는 계속 연주를 해줘야지 이게 소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혹시 댁에 기타가 있는데 안 친 지 10년 지났다. 그러면 거의 죽은 악기가 돼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팍팍하고. 근데 매일매일 쳐줬다. 정말 좋은 악기가 돼요. 그래서 그 타경금도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쳤기 때문에 보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경금하고 유사한 검은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로망 얘기하다가 타경금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게 스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악기 중에 검은고가 1위였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를 하는 가운데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검은고는 오불탄이라고 해서 검은고를 연주하면 안 되는 조건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 같은 시끄러운 데서 연주하지 않는다. 대속자 불탄이라 속된 사람을 앞에 두고 연주하지 않는다. 속된 사람을 앞에 두고 악기를 연주하면 음악이 뭐가 되겠어요? 음악이 엉망되겠죠. 이렇게 나쁜 사람 앞에 두고 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의관을 제대로 불의관 불탄이라 의관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연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연주할 때는 시선을 오로지 한다.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연주 조건들을 만들어내요. 악서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검고란 악기는 이제 중요한 선비 악기였고 취미이기도 하지만 정신 수양의 영역으로 검은고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술적 기교 악기로 변신하는 계기가 언제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부. 그때 이제 19세기 말에 가야금 산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검은고 산조가 그 뒤를 이어 나와요. 그러면서 검은고라는 악기가 이제는 예술적인 예술을 드러내는 그런 악기로 부상이 되는 거죠. 19세기 말에 가야금 산조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러면 가야금 산조가 나오면서 지금 산조라는 음악은 우리 악기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중에 가장 기교적인 음악이라는 음악이 산조고요. 산조는 연주자들도 표현하듯이 큰 산이라고 합니다. 큰 산을 하나 넘는 것처럼 어려운 음악이 산조입니다. 그래서 진양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까지 가면 완전히 휘몰아가는 그런 음악으로 상당히 기교가 필요하죠. 근데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는 뭐 느리고 기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느린 게 또 어려워요. 춤도 느린 춤이 훨씬 어렵습니다. 빠른 춤은 빨리 동작하는데 느린 거는 천천히 이렇게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태극권을 예전에 좀 배웠어요. 태권도는 이제 굉장히 동작이 빠르잖아요. 다 하는데 태극권은 거의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게 곡선을 그려가면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처음에 쉽게 보고 저는 이제 정적이니까 잘할 것 같아가지고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궁중음악이 쉽고 산조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느린 음악은 느린 멋을 제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빠른 거는 또 빨라서 어렵고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우리 악기가 피아노는 사실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 내가 음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조율된 악기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악기는 철든 사람이 하면 더 좋아요. 철이 안 든 사람 하기엔 참 어려워요. 참아야 돼요. 가야금 같은 경우도 손가락이 구멍 나거든요. 여기가 처음에 배울 때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검은고도 여기 괴 위 짚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덤비는 게 어렵고 대금 같은 악기도 구멍이 크거든요. 바람 들어서 소리 내는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오래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소리 못 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맛을 알기 시작하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악기거든요. 우리 악기는. 자, 그래서 이제 검은고를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악학개범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수치가 다 나와요. 앞면, 뒷면 나오고 저기 너비가 어떻게 되고 두께는 어떻게 되고 전부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악서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참고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내내 제작을 새로 악기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악학개범은 계속 참고하는 자료로 쓰이고요. 실물도 놓고 보지만 이 제작 기록에 대한 것도 참고해가면서 악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조선 내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삼국사기 악지에 나오는 현금, 검은고 기록을 한번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검은고의 유래, 검은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옛 전적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자료는 사실은 이제 좀 자료 평가가 좀 그 사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김부식의 사관.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자료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은 약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은고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보면 현금은 상, 중국악부, 금이 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은고는 상은 이제 본떴다 이런 의미인데요. 중국 악부에 있는 금을 본떠서 그것을 만들었다. 이게 말 이을 일자는 뭐뭐 하여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고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되죠. 본떠서 만들었다. 이 기록부터 지금 사실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검은고 유사 악기는 이미 우리 땅에 존재했을 때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악부에 금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은 검은고하고 전혀 제도가 달라요. 금은 그냥 밋밋한 판 위에 줄만 올려져 있고 우리 검은고는 괴가 고구려 괴도 17개의 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다른 악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술, 검은고하고 가야금 서술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기록이다라는 진술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이 지금 여기에 보면 앞은 넓고 뒤는 좁고 한 형태는 그 존비를 본뜬 것이고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본뜬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 이런 것들은 이제 검은고 설명에도 해당이 됩니다. 검은고가 위가 둥그스름하죠. 바닥은 평평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이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천원지방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은고도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가 제작되는 그 과정을 한번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제가 쭉 읽어볼 거예요. 현금지작이야. 현금을 처음 제작할 때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이 칠연금을 고구려에 보냈다. 고구려인은 비록 숫자죠. 비록 그것이 악기임을 알았지만 여기 이렇게 말 이을 있자 알았으나 부지 알지 못했다. 뭐를 그 성음 및 고지지법 하면 연주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음 및 연주하는 법을 부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는 이제 현상금을 걸어서 구하는 거죠. 나라 사람 중에 능지, 이거 알지자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식자이긴 하지만 능지, 음이 고지자. 능히 그 음을 알아서 그것을 연주할 자를 현상금을 걸어서 이제 해서 후하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에 제2상인 왕산악, 아까 왕산악 쫙 나왔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제2상 벼슬을 하던 왕산악이 존기본양, 본래 그 모양은 그대로 두고 조금 파자, 개혁, 조금 그 법제를 개혁을 해서 바꾸어서 그것을 연주하였고 겸하여 100여 곡, 겸하여 100여 곡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주하였더니 그때에 현학례무 검은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어서 드디어 이름하기를 현학금이라고 이름했다가 단운 현금이라 나중에 다만 현금이라고 이름을렀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걸 보고 검은고는 검은학이 날아와서 검은고라고 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현학례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검은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 쓰는 레토릭입니다.
검은학이 무슨 그렇게 많겠어요? 검은학은 원래 하얀색이고 검은학은 어쩌다가 오는 돌연변이 학이기 때문에 뭐 검은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무슨 중요한 장면마다 검은학이 등장해서 춤을 췄겠어요? 이것은 레토릭인 거죠. 그래서 검은학을 날아와서 춤췄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 거고, 실제로는 검은고는 감고는 아래 한자 써서, 그래서 고구려의 금이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고구려의 금이란 뜻이다. 가야금이 가야의 금인 것처럼 이렇게 어학적으로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악레무라는 이 설은 김부식의 사관에 의해서 중국학부, 왜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았는데 수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의문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문명론에서, 문명론적 입장에서 이 물건이 큰 문명 안에서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 이거 미제야 이러면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데 미제야 그러면 갑자기 번쩍 뜨고 이렇게 좋아하던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뭐 그렇게 비교하면 좀 갑자기 좀 형편없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그런 사관입니다. 그런 사관을 김부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부식만도 아니고 동서양에 그 우리 문화 또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문화를 좀 이렇게 힘을 좀 더 이렇게 싣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서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부여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야금이나 검은고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정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야금으로 갑시다. 그 아카케범에 나온 가야금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검은고도 수치가 상세하게 나오죠. 가야금의 경우도 이렇게 지금 앞에 뒤에 면, 그 뒤를, 이게 지금 구멍이거든요. 이걸 그 오동나무 통을 뒤편을 이렇게 갈가가지고 이렇게 요만 네모나게 해서 손으로도 잡기도 하지만 공명통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구멍이. 그래서 갈가내가지고, 검은고 같은 경우는 앞뒤판이 달라요. 앞뒤판이 달라 붙이거든요. 근데 그 가야금은 이렇게 안을 뜯어가지고 한 통으로 만듭니다. 이 지금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은 또 역시 판이 다른데 정악가야금은 이렇게 하나로 해서 만들어서 악기 특성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가야금의 이제 명칭 유래부터 보면 역시 이것도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삼국사기도 보면 이제 또 가야금은 중국학부에 쟁을 분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에 이미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들었던 그 가야금의 그 이전에 가야금이 있었다. 가야금 유사한 악기, 고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개량해서 만든 것이지 중국학부에 금을 본떠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고고학적 유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3세기 초에 경주시 황남동 폐 고분에서 장경호, 목이 긴 그 유물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가야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6세기에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만 그럼 가야국의 가시랑은 뭐 했을까요? 라고 할 때는 이미 고라고 하는 악기, 이미 우리 땅에 있었던 고라고 하는 악기에 가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악기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이제 가야국은 멸망하죠. 그래서 멸망할 즈음에 가야국의 악사인 우륵이 가야금을 안고 신라 진흥왕한테 투항하러 갑니다. 신라 진흥왕은 악기와 그 우륵하고 제자가 하나 가거든요. 이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김훈씨 소설 있죠. 현의 노래. 현의 노래에 그 내용이 나와요. 현의 노래가. 그래서 한국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제가 우리 음악가 52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륵 이야기도 썼어요. 근데 우륵 이야기를 쓸 때 제가 뭘 묘사를 했냐면, 김훈 씨의 책 현의 노래에 그 우륵이 신라 땅에 가서 진흥왕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가야금 장면 연주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음악의 거장들 책에 우륵 이야기 쓸 때 그 글을 인용을 했어요. 김은 씨 글을.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으니까 김은 씨한테 제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인용을 해서 알려드리고 책을 한 권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렸더니 김은 씨가 원고지에다가 편지 답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원고지 몇 장에 편지가 연필로 다 그분은 연필로 쓰거든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원고지에다 쓰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답장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륵 이야기 하다가 약간 옆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야 땅에서 이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 악기 흔적은 이미 있었을 것이다. 왜 어떻게 알았느냐? 고본에 나왔다. 고본 벽화 자료에 이미 그 장경호라는 거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고란 악기의 이름을 가야곡에서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륵이 이제 사실은 조짐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조짐이 딱 있으니까 신라 땅을 와서 이제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라 진흥왕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하냐면 젊은 청년 3명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법지, 계고, 만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보내줘서 이 우륵이 제자를 삼은 거죠. 악가무를 다 기악, 노래, 춤을 다 가르쳤다라고 신라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이 우륵이 가야 땅에서 12곡을 작곡을 하거든요. 근데 12곡이란 음악을 이 제목을 보면 전부 그 지역 이름이거나 뭐 동물의 이름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곡이 그러면 곡 그 제목만 있을 뿐이고 음악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 음악은 도대체 가야곡에서 12곡이나 우륵이 만들었다는데 무슨 곡일까 전혀 짐작은 안 가지만 곡 제목을 보면 그 지역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것은 그 지역이 향토적인 성격을 강하게 넣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륵이 이 제자 3명한테 레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12곡을 다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이 셋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너무 번차음하다. 번거롭고 또 음란하다. 지나치다. 음자가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번거롭고 또 지나치다. 그래서 그래서 바르다고 이를만 하지 않다. 차는 번차음이라 불가 이위 정의하라. 바르다고 이르기 어렵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3명이서 곡을 5곡으로 줄여버려요. 12곡을 쫙 편곡을 해가지고 5곡을 딱 줄여가지고 우륵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 곡을 이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뭐 막 노발대발 했겠죠. 그래서 그 삼국사에 문언이 노 이렇게 듣고서는 분노했다 이렇게 처음 나오거든요. 노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언이 노.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연주해봐라. 연주해보라 해서 이제 연주를 제자 5곡으로 줄인 것을 연주를 했더니 그 우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류려탄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기를 낙이 불류하고 애이 불비하니 가위 정야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이 흐를 자는 물이 차서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음단할 음자 있잖아요. 그것도 넘쳐 흐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프긴 하지만 비탄에 빠지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거 적당히 멜랑콜리한 거거든요. 음악이 사실은 분위기가 있으려면 막 신나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슬프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감성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의 특징을 가지면 그게 굉장히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이 불류하고 애이 불비하니 가위 정해라. 과연 바르다고 이를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악이라고 할 때 그 서정이 뭘까라고 하면 바로 이 8글자. 낙이 불류, 애이 불비. 자, 이렇게 이제 우륵이 얘기하는 낙이 불류, 애이 불비의 정신.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정말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좀 즐겁긴 한데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멜랑콜리한 음악이 있어요. 나 이거 추천해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 추천할 만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러면 학생들이 별별 음악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뭐 아이유의 편지? 뭐 이런 음악도 막 나와요. 자기들이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적당한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거, 그게 뭐 장르 불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음악 들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 선율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거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낙이불교하고 애이불비한 정신이 음악에 하나만 있다면 그걸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신라 청전이고 우룩은 가야 땅 멸망해 가는 뭐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졌죠. 사실은 그런 데에서 온 악사, 그리고 자기 음악을 5곡으로 편곡했다. 정말 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음악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참 지극한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이런 음악이 악보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근데 악보는 안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가야금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만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 중에는 그 사관에 의해서 좀 우리가 정제해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여러분 학생들 강의할 때 이건 사료 비판하라는 걸로 항상 시험 과목에 내요. 뭐 어떤 게 비판해야 될 내용인 건지. 왜냐하면 우리 역사 기록 중에 보면 잘못된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구구절절 옳은 것만은 아니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삼국사기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우리나라 그 가야금 중에 오래된 악기가 일본의 슈슈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정창원의 신라금 3종이 나와 있어요. 금리회 신라금, 이게 한 153.3cm, 금박 앞 신라금, 이거는 금박 이렇게 새긴 거죠. 그 금색으로 그 무늬를. 그다음에 파손된 신라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들을 보면 금리회 신라금 이게 이제 온전한데요. 이게 지금 153cm면 저보다 조금 작아요. 저는 163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키예요. 악기가 그 정도 신라금인데 이게 일본의 정창원에 가면 우리나라 물건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돼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정창원에 갔을 때 정창원은 10월 초인가요? 그때 항상 1년에 한 번만 하고 항상 그 해마다 물건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정창원의 물건을 다 보려면 해마다 계속 가야 돼요. 해마다 계속 가면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악기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창원에 있는 우리 악기가 정말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어서 그 국립국악원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비슷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가야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지났는데도 보존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전승을 잘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정악가야금, 이걸 법금이라고도 하고 풍류가야금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치를 하면 16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악기 키도 뭐 크게 안 변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물이 있으니까 비교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모양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가야금 또한 역법, 아까 현금이 나왔으니까 또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법, 중국악부, 쟁이위지. 또한 중국의 악보에 있는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 위가 둥근 것은 상원, 상천이요.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중공, 가운데가 빈 것은 육합에 준한 것이다. 육합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늘, 땅, 동서남북.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가야금의 상징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아까 그 악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이 비어있는 요 부분이 우주를 상징하는 거, 우주의 그 온 공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현하고 그 안족이
12리잖아요. 이것은 12달을 상징한 것이다. 1년 4계절 12달을 상징한 것이고 이거는 인지의 악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의 그 현이 4개인 것은 4계절을 상징한 것이고 그 안쪽의 높이가 3촌인 것은 삼재, 상삼재라. 삼재는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주의 악기예요. 정말 이 악은. 자, 이 부분부터는 이 가야금이 어떻게 신라 땅에 들어왔는지, 가야금이 비록 그 쟁과 제도가 조금 다르지만 대개는 비슷하다, 근사하다, 흡사하다.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가야국 가시루왕이 견 당지악기 조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료 비판해야 될 내용이죠. 여기 보면 가야국의 가시랑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서 그것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아까 설명했죠. 3세기에 이미 우리 유적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토릭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 이위 이르기를 이 부분은 이제 우르객의 작곡을 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왕이 이르기를 제국 방언 각이 저 모든 나라의 그 말이 각각 다른데 성음 기가 일제야. 성음이 어찌 하나이겠느냐. 그래야 이에 명하였다. 누구에게? 악사 성렬한 사람 악사 우르객에 명하여서 조 12곡 12곡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후에 우르기 기국 장난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지자 휴악기 휴대하는 거죠. 악기를 안고서 투항한 거예요.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했다.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안치 국원에 그 사람을 쉬도록 했다. 국원은 어디냐면 지금 충주입니다. 그리고 이에 견 대나마 주지 그 다음에 계고 대사 만덕 전기역. 그래서 요 사람들은 대나마 벼슬 대사 벼슬 하고 있는 세 사람이었어요. 아까 신라 청년 다 벼슬 하고 있는 세 청년을 보내서 전기역 그 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곡을 다 받아들였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금방 쉽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인 기 전 12곡 세 사람은 모두 12곡을 이제 전수받아서 상위왈 서로 이르기를 차는 번차음이라 번거롭고 또 음란하다 지나치다. 그래서 불가위 아정이다. 아정 곧 바르다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약 위 5곡 드디어 5곡으로 줄여버렸다. 우르기 시문언이노 그것을 처음 듣고서는 분노하여서 급 청기 오종지음 그 5곡의 음을 연주하도록 했는데 듣고 나더니 류려탄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기를 나기불류하고 에이불비하니 가위 정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왕 앞에서 연주하라. 왕이 그것을 듣고서는 크게 기뻐하면 하는데 허니하는 신하들이 간하기를 가야국은 만국지음인데 부족 취하라. 가야국은 망한 나라인데 취하기 어렵습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야왕이 음란해서 자멸한 것이지 악하죄호. 악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악은 이 성인이 음악을 제정할 때는 그 인정에 의해서 절주를 삼은 것이지 국지이난 나라의 이치가 어지러워진 것은 불유음조라. 음조에서 발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행지 그 음악을 통행하게 하고 대학으로 삼았다. 그래서 가야국에는 음악이 2가지 조가 있는데 하나는 하림조, 두 번째는 눈죽조, 공 185곡이 있다. 185곡을 작곡했대. 이 곡 다 어디 갔을까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악기가 가야금과 거문고고요. 가야금과 거문고 음악들은 그 시대마다 작곡이 꾸준하게 돼 있었고 음악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르기 만든 곡이 낙동강 유역의 토속적인 곡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곡 제목이 이래요.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기 사물 물해 하기물 사자기 거열 전부 이런 것들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전부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 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곡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해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 해금이 아깝게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사하죠. 해금도 이제 그 수입악기라는 거. 수입악기이고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수입이 됐고 해부족의 악기다. 이제 여러 기록을 보면. 근데 이 해금은 이 지금 요 활대가 두 줄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기 보면 줄 사이에 끼어 있죠. 붙어 있어 아예. 그래서 이렇게 떼면 망가져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줄을 주물러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소리가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줄을 완전히 쥐고 하기 때문에. 검은고는 아까 봤지만 술대로 타잖아요. 가야금은 손으로 타지만 검은고는 술대로 해서 조금 약간의 그 냉정함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은고는. 근데 가야금은 좀 더 마음으로 파고드는 게 있고, 해금은 더더군다나 줄을 막 쥐고 손을 쥐고서 막 중력 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로 농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특징이 있어요. 두 줄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금 소리도 굉장히 그 표현이 다양한, 심지어는 조선시대에는 거지들 있죠. 거지들이 해금을 갖고 다녔었어요. 이게 이제 20세기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혹시 원로 선생님들 얘기 말씀 들어보면 거지가 해금 갖고 다니면서 막 깽깽거리고 그러면, 깽깽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깽깽거린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구걸도 하고 또 돈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도 지금 우리 음악가 이 얘기도 나와요. 제가 쓴 한국음악의 거장들의 유우춘이라는 해금학사가 나오거든요. 유우춘이라는 해금학사가 원래는 이제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그 높은 신분이고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어서 신분적으로 조선시대는 종모법을 따랐죠. 어머니 신분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지만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복형이 노비적에서 빼내줘요. 그래서 빼내주고서 이 사람이 직업을 뭘 택하냐면 오군영 오군영에 그 소속되는 그 군영 악사가 돼요. 해금 악사로 가요. 해금 악사로 가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자기가 노모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금을 아주 잘 연주해야지 우리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어 해서 나는 해금 연주자로 일가를 이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군영의 음악인이 되면요, 출근에서는 군영 소속의 음악을 연주를 하지만 퇴근에서는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영 소속 음악인들은 조선 후기에 어떤 인기가 있었냐면, 그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 거의 군영 소속 음악인들을 불러요. 그럼 알바 같은 걸 하는 거죠. 오불이 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부수입이 올라가는 거이기도 한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유우춘이라는 해금 악사가 워낙 해금을 연주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당신 유우춘 해금 들어봤어? 근데 나 못 들었어. 이러면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잔치에 유우춘이 해금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망한 잔치다. 이런 정도로 유우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금악사의 위상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연주를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거고, 그냥 이름도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유우춘이 왜 유우춘 해금 소리 못 들어보니 촌스러운 거니까 불러요. 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때 와서 해금 좀 연주하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통하는 친구 몇 명 가서 이제 연주를 하죠. 그러면 뭐 굽신굽신 하면서 연주 잘하면 또 상을 더 줄 거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를 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문집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유득공이 지은 유우춘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연주가 잘하니까 호흡도 잘 맞고 그냥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예의시지 견눈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부 졸음을 청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우춘 말은 자탄자청이 레야. 스스로 타고 연주하고 스스로 듣다가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유우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들어보지 않으면 촌스럽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뭐 베스트셀러 누구 나왔다 그러면 안 읽어보면 그것도 안 읽었어?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주하러 딱 가면 스스로 연주하고 스스로 타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우춘이 나중에 끝에 그 소설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디론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이우춘을 인터뷰해가지고 쓴 소설이거든요. 실제 이우춘이라고 하는 악사를. 그런데 가끔 유득공한테 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단연을 한 거예요. 음악을 아주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해금악사로서 조선 후기에 생존했었어요. 조선 후기라는 사회에는 음악가들 중에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이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싹튼식이거든요. 음악인들이 그냥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 이우춘이라든가 또 비파 연주자 송경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좋아하니까 와서 찾는 거면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음악가도 있어요. 근데 이우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그 해금 연주하는 거지가 해금 연주하면 그 거지 깡통에 돈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연주하는 음악은 전부 뭐 모기 앵앵거리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 이런 흉내나 내는데 정작 진지한 음악을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음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를 해요. 이우춘이. 서양 음악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이든 같은 사람이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곡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이든은 거의 뭐 혹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예배할 때 음악해야 되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 음악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놀람교향곡 2악장. 여러분 아시죠? 놀람교향곡 2악장은 그 하이든 같은 경우 그 어렵게 그 노동으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졸기나 하니까 놀람교향곡 2악장 연주할 때 조용히 연주하다 갑자기 포르티시모로 그냥 꽝 그죠? 선율이 뭐죠? 도 미 솔 솔 미 그죠? 파레레 시시스 도도 미 솔 솔 미 도도 파샵 파샵 솔 하고 꽝 그 부분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하이든의 그 저항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제가 안 가서 몰라요. 그런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는데 그만큼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동서양의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이 아까 지금 유우춘이라는 악사도 역시 그 귀족들을 보니 내 음악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정작 들으니까 졸려 죽겠어. 그런데 나 유우춘 음악 들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니 뭐 거기 기록에 보면 촛불이 황황히 켜 있다 이렇게 나와요. 유촉 황황이라. 돈이 많으니까 아마 불도 환하게 켰겠죠. 그런 모든 그런 환경에서 음악을 했더니 정작 음악을 모르더라. 에피소드입니다. 한국 음악의 거장들의 이우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다 절판이 돼가지고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일단 이제 그 해금이라는 악기의 역사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해족이 좋아하는 악기라 이렇게 나와. 오랑캐 중 해족이 좋아한다. 그래서 문헌통고에 나오면 중국 당나라 때의 요하 상류 북방 그 호족 중에 해부족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목민들 사이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동이 굉장히 편해요. 유목민들은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 안 만들어요. 그건 주저앉아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농경민들이 만든 악기예요. 우리가 이제 농경민의 사회를 오랫동안 거쳤기 때문에 가야금, 검은고가 나온 거죠. 해금은 유목민들 사회에서 나온 거고 송나라, 원나라를 거쳐서 성행하게 된 것이고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들어온 게 된 차련악기예요. 그래서 공명통을 보면 화리, 황상, 대죽, 산유자 이런 단단한 나무를 써요. 공명통이 작아요. 사실은. 작고 한 면은 뚫어놔요. 구멍을. 그렇게 해서 거기가 올리게 만들고요. 또 그 줄 감는 주와 원산도 마찬가지 나무로 쓰고요. 복판 부분 있죠. 복판 부분은 이제 그 현이 이렇게 묶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판인데 요 부분 여기 이거는 이제 이거 그다음에 여기 이게 원산입니다. 여기 줄 이렇게 고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동나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잎죽, 세운 거 있죠, 기둥. 이거는 해묵고 마디가 묵은 오반죽을 쓴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잎죽 부분 여기 보면 이 대나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대나무 쓰지 않아요.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더 만들고 수명이 더 길어져야 되니까. 악기 계량이 또 해금도 다양한 계량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금이라는 악기에는 8가지 악기 제작 재료가 다 쓰여요. 파름, 금속사주, 포토현목이. 그래서 해금이라는 악기 자체가 그 또 약방의 감초처럼 어지간한 음악이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음악 연주하는데 외국에서 수입된 악기이긴 하지만 이 악기는 원래 우리 악기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악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금하고 아쟁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죠? 아쟁은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그어요. 해금은 2줄짜리야, 그거. 저는 항상 달래하고 냉이하고 헷갈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헷갈려요. 헷갈려서 한참 이제 달래 냉이 할 때, 그래, 달래가 냉이, 내가 달래라 생각하게 냉이야. 근데 이상하게 아쟁하고 해금을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정이 필요한 내용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파. 비파는 이제 그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비파, 향비파가 있는데, 당비파는 지금 이렇게 그림 여기 보시면 요거 목이 굽어 있죠. 곡경이라고 그래요. 곡경이라고 그러고, 이건 악학계범에 나온 건데 넉줄이고요. 목이 굽어 있다. 당부악기. 그리고 향악기에 해당하는 향비파는 목이 직경이고 5줄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가. 그래서 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당비파 먼저 보면 사실 비파라는 악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성현의 용제총화에 나오면 음악을 하려면 비파를 먼저 배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파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연주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비파의 원리를 알면 음악 연주하기 좋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악기인데 20세기 전반기에 가서 단절이 돼요. 이왕직 아학부 음악인들 사이에 비파 전공이 있었는데 이제 이왕직 아학부 지나가고 일제강점기 끝 무렵, 그 다음에 이게 조선 시대 구항궁 아학부 가고 국립국악원 그런 시절로 가면서 이 비파 악기가 전공악기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데 1980년대에 비파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연주가 되고 있지만 역시 비파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 비파가 정말 발달해 있어요. 음악이 화려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그 비파를 검색을 해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중국 비파나 일본 비파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비파곡을 많이 작곡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비파나 향비파 둘 다 예전에는 19세기까지 아주 많이 연주가 됐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세기 이황직 아학부 시절에 검은고 연주자들이 부전궁 악기로 연주했는데 전승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지만 요즘에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비파 그림, 당비파, 향비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금. 대금이 이제 악학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대금이라는 악기는 원래부터 우리 땅에 있었던 악기이고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였겠죠. 그리고 음악곡도 많이 연주가 됐을 텐데 이 대금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청공이라는 부분. 이거는 취곡인데 이거는 이제 입을 대고 부는 부분이고요. 이 청공이라는 것은 구멍에다가 갈대청을 이렇게 얹어요. 그 5월 단오 무렵에 갈대 속청 있잖아요.
속청을 뒤집어가지고 끄집어내면 그게 갈 때 막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악기에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대금 소리가 대금 소리답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천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게 불면 막 같은 게 얇게 떨려서 아주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너무 맑지 않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분위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천공의 존재 때문에 대금이 좀 특별한 악기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자, 필이 이게 3종에 있어요. 향필이, 당필이, 새필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나무로 다 만들고 그렇고요. 필이는 이제 굉장히 작은데도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향필이, 당필이 같은 경우는 당피가 가장 굵은 소리가 나고요. 종묘제례하기도 연주되고요. 향필이는 우리나라 어지간한 그 관악 합주에 다 들어갑니다. 새필이는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영산회상, 잘 아시죠? 영산회상, 가곡, 반주 이런 데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적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초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 이거를 이제 바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떨게 해서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황계통, 생우화, 관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악학계범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은 이제 17관 생황을 많이 연주하고요. 24관 생황도 자주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입니다. 아쟁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편종 같은 거. 편종은 종 16개를 매달아가지고 여기 역디귿짝으로 해서 황대, 그러니까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도샵, 레, 레샵까지. 이걸 12율 4청성이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와 4반음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편경의 그림. 이거는 경돌로 만들어요. 지금 조선시대에 박연이 저기 수원, 지금 수원에 곤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돌을 채취하게 돼요. 그 돌로 우리나라의 편경을 제작을 해서 지금 편경이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이렇게 어떤 음악의 연주가 되느냐. 종묘제례악에서 이거 보시면 이거 종묘제례악 15세기 상황이거든요. 종묘제례악의 헌가악대 편성이에요. 여기 보면 가야금, 비파, 월금, 방향, 뭐 거문고, 필이, 필률이 필입니다. 필이, 태평소, 장구, 진구, 관, 지, 훈, 해금, 화, 우 등등등 이렇게 많은 악기가 종묘제례악 연주를 했었어요. 우리 음악 악대가 15세기에 이렇게 연주했다가 15세기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종묘제향을 연주할 때 이런 악대 편성으로 연주합니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그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악기가 없거든요. 아쟁 말고 아쟁은 지금 관악기 취급을 받고 있는 이건 아쟁이거든요. 검은고 가야금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보세요. 다 있었거든요. 등가 헌가에 다. 헌가에도 검은고 가야금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립국악원이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얼마 전에 베를린에서 종묘제례악 연주했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왔죠. 그때 검은고 가야금 연주 가져갔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전 18세기 상황처럼. 그래서 악기에 관한 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예전에 편성했던 그런 악대들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그 내용이 그 악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직제례악이 15세기 때 연주된 사직제례악. 엄청나죠? 악기들. 지금 이 15세기의 사직제례악은 사실은 재현 불가능해요. 왜냐? 관이 몇 대예요? 생황계통도 생황, 우 이거 다 만들어서 연주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재현하려면. 제가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을 할 때 사직제례악을 18세기 사직제례악을 재현을 했거든요. 시기별로 악기 편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의 제례 음악이냐, 지금 이 시대의 제례 음악은 이런데 성종대는 이랬다. 정조대는 이랬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악기들인데 아까 영고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땅 제사할 때 연주하는 북 종류, 팔면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8면을 다 두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면만 두드리면 돼요. 그리고 영도는 이게 딸랑이처럼 귀가 붙는데 흔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 여기 다음 페이지. 영고. 지금 국립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영도. 이게 안 나오네. 이렇게 흔듭니다. 이걸 놓고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귀가 양쪽 이렇게 딸랑이처럼. 아이들 장난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음향 때문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징. 땅을 상징하는 이게 땅 제사기 때문에 흙의 색깔인 황색으로 했고 땅의 숫자인 8면을 했고 이런 식으로 모두 상징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쓸데없는 막 유우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금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악기, 이 중에 지금 뭐 많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특별히 보여드린 검은고 가야금, 그다음 피리, 대금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연주되고 있는 악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기를 다 못했지만 조선시대 중요한 악서를 통해서 악기의 의미와 내용, 상징, 연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